혹시 위대한 스승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제자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탈 융, 그리고 그의 가장 총명했던 제자 에리히 노이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26년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편지가 최근에야 공개됐는데요. 와, 근데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존경과 질투, 정말 격렬했던 논쟁과 그 속에 숨은 깊은 우정까지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오늘 그 비밀스러운 편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위대한 스승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만 했던 제자. 생각만 해도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강렬한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 편지들은요, 절대 단순한 학문적인 토론 기록이 아닙니다. 스승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를 했던 한 천재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자, 그럼 그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함께 따라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던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죠. 바로 나치의 광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던 바로 그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건 말이죠. 이 26년에 걸친 지적 드라마가 정말 간단한 메모 한 장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1933년 9월 융이 노이만에게 보낸 약속 화빙 쪽지였어요. 오후 4시에 약속 잡아뒀습니다. 이 건조하기 짝이 없는 한 문장이 20세기 지성사를 바꿀 엄청난 관계의 시작이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때 두 사람의 처지를 보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58세의 세계적인 거장, 칼 융.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나치를 피해서 모든 걸 버리고 망명길에 오른 28세의 젊은 유대인 의사, 에리히 노이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진 스승과 모든 것을 잃은 제자의 만남, 바로 그거였죠. 이 첫 만남 이후에 노이만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의 텔아비브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졌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지적인 교류는 편지를 통해서 더 뜨겁고 깊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성화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커다란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서 내 안에 원래부터 숨겨져 있던 고유한 조각상을 드러내는 과정 같은 거죠. 사회가 바라는 내가 아니라 오직 나만의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는 것. 이 개성화가 바로 두 사람 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화 스케일이 정말 장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온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형이론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나아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정치적 위기는 또 뭔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시대의 가장 뜨거운 문제들을 정면으로 부딪혔던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망명지에서 노이만이 느꼈을 깊은 고뇌가 와닿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1세대 이주민들을 진짜 국민이 아니라 그저 독일인, 러시아인, 폴란드인일 뿐인 과도기적인 존재로 본 거죠.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될 거라고 말하면서 뿌리 뽑힌 사람의 고독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로 뜨겁게 이어지던 두 사람의 지적 대화는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아주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맙니다. 1940년 그들의 편지는 그냥 뚝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5년 동안 단 한 통의 편지도 오가지 않아요. 전 유럽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그 끔찍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도 깊고 강제적인 침묵이 찾아온 거죠. 이 침묵은 그 자체로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 노이만에게 이 5년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생존의 위협이었고 끔찍한 고립의 시간이었겠죠. 편지 한 통 오갈 수 없었던 그 시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편지가 다시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드디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아주 격렬한 지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바로 노이만이 쓴 책 한 권, 깊이 심리학과 새로운 윤리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존의 선과 악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폭탄 같은 주장을 던졌고요. 융합파의 심장부였던 취리히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승의 그늘에 머무는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당시 취리히 학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욜란데 야코비가 융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노이만의 책이 너무 급진적이라서 이게 자칫 융학파의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다나 노이만에 대한 주류 세력의 견제 심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노이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책을 학회 출판물에서 빼려는 움직임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야말로 불같았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죠. 심지어 기회주의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적인 투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스승이었던 융의 복잡한 입장이 드러납니다. 그는 야코비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에서 노이만을 인류학자라고 부르며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변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너무나 거침없는 스타일이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죠. 스승으로서 또 한 학파의 리더로서 융이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격렬했던 갈등 이후 이야기는 이제 노이만만의 독자적인 유산과 오늘날 그에 대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평가로 마무리됩니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노이만은 결코 융의 제자라는 이름에만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동심리학과 여성성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요. 신화와 의식의 기원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분석심리학의 씨앗을 뿌린 위대한 선구자이기도 했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편지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편지들은 융의 제자라는 꼬리표 뒤에 가려져 있던 에리히 노이만이라는 거인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거든요. 그의 독창성을 다시 평가하고 심리학 역사에서 그의 위치를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 편지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융과 노이만의 이야기는 어쩌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언젠가는 그 그림자를 벗어나 나만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